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중 몇 대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 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 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인사들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룬 극영화, 귀향을 만들고 있는 조정래 감독입니다. 촬영차 중국 베이징에 가 있는 조정래 감독을 오늘 초대석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오는 23일부터 기관 보고를 시작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야당은 폭거다, 만행이다, 이런 강경한 단어를 동원해서 여당을 비난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국조특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얘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라크 내전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군이 이라크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을 공격했다고 하죠? 네, 이라크 북부를 점령한 후 남진하고 있는 반군이 이라크 최대 규모의 바이지 정유 공장을 공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그다드 북쪽 250km에 있는 이 공장은 하루에 약 3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정유시설인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새벽 4시경 이곳을 급습해서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고요. 이로 인해 공장 창고가 불에 타게 됐습니다. 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라크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이라크 대변인은 정부군이 바이지 정유 공장을 공격한 반군을 물리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반군이 바이지 정유 공장의 75%를 장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라크 외무장관은 반군에 대한 공습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철수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라크 정부 대변인 입장하고 언론 보도가 좀 엇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2014년 세계 평화지수 보고서라는 게 발표됐다고요? 국제 비영리 단체 경제평화연구소는 2014 세계 평화지수 GPI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62개국의 갈등과 안전 그리고 보안 등을 종합평가한 GPI라는 지수를 매년 발표하는데요. 예. 올해 한국은 세계에서 52번째로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것은 46위였던 작년보다 6계단 떨어진 것이고요. 52위였던 재작년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예. 이 지난 몇 년간의 이 지수로 본 우리나라 상황 어떤지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2007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의 한국 GPI 추이를 보면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엔 32위로 올해보다 무려 20위가 높았고요. 예.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38위, 2009년에는 42위로 점점 떨어졌는데요. 정권이 바뀌고 2년 만에 10단계가 떨어진 겁니다. 순위는 60위를 기록한 2011년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던 2012년에 51위로 올랐는데요. 예. 박근혜 정권 초기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는 3년 연속으로 아이슬란드가 선정됐고요. 덴마크,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핀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는 내전에 빠진 시리아로 꼽혔고요.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라크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폭력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9조 8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약 1경 19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됐는데요. 예. 이것은 작년 전 세계 GDP의 11.3%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의 11% 이상을 폭력을 위해 소비한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전쟁도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일본군 위안소, 이걸 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난징 시내에 있는 아시아 최대의 일본군 위안소 유적을 한국의 사적에 해당하는 10급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했다고 중국 신문사가 보도했습니다. 이 유적은 면적이 6,700제곱미터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에 세운 위안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온전하게 남아있는데요. 난징시는 위안소 유적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리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난징시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현지에서는 중국인이 당한 치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과 일제 침략의 참상을 후대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10년간 팽팽히 맞서왔고요. 예. 결국 보호하자는 여론이 우세해져서 이달 초 난징시가 문물보호 단위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전문가들은 위안소 건물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본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요. 또 군 위안부 역사박물관을 세우는 방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 연일 강한 어조로 좀 비판을 하고 있다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틀 연속 부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교황은 강론에서 최근 이탈리아에서 이슈가 된 정치인, 사업가, 성직자의 뇌물추문을 언급하면서 그런 범죄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예.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봉사를 통해 나쁜 방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6일에도 금융투기를 통해 소수만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수가 부담을 지는 이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예. 이렇게 교황이 직접 부패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무래도 이탈리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교황이 강론을 한 이날 하루만 해도 문화부 공무원 등 5명이 건설 관련 비리 혐의로 체포됐고요. 이달 초에는 베네치아 시장을 포함한 정재계 인사 35명이 비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예. 또 지난달에도 전직 정치인과 경제인 등 7명이 내년에 열릴 밀라노 엑스포 행사장 건설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시절부터 이런 부패 문제를 비판해왔습니다. 예. 얼마 있지 않으면 교황이 방한을 할 텐데 그때 우리나라의 관피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언급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6월 19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언론의 초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지금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이쪽으로 좀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연일 학자로 있었을 때 그 과거들이 들춰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 성과로 꾸며서 연구비를 타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 부정 행위를 되풀이해온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0년 이후 논문에서 제자의 학위 논문을 자신이 제1 또는 제2 저자라면서 학술지에 실은 논문이 지금껏 드러난 것만 8건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김명수 후보자가 연구비까지 챙긴 논문이 3건입니다. 관련한 내용이 또 오늘 경향신문 일면에 실렸는데요. 예. 제자 논문 또는 공동 연구 성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받아간 돈, 어제는 1,000만 원 정도라고 전해드렸죠. 1,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합산해서 현재까지 드러난 게 2,5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제자 논문 또 공저 논문으로 매년 한 건씩 총 2,500여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한국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자, 어제는 1,000만 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또 1,500만 원이 더 있다고 또 전해드리게 되는군요. 아울러 김명수 후보자는 다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또 다른 논문 3편과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낀 논문 1편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에다가 자신의 단독 연구 논문으로 등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한겨레가 전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런 논문은 대학 정보공시에 전임교원의 단독 연구 실적으로 반영돼서 대학 또 교수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런 거 사실로 기재하지 않으신 분이 지금 사회부 총리를 하시겠다 이러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예. 논문 표절, 연구비 수령 같은 연구윤리 위반 논란과 함께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니까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에 이름을 올린 그 교육단체 40여 곳은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세계일보 오늘 오면을 본 말이죠. 김명수 후보자의 거짓말 의혹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에다가 제자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와 했던 그런 연구 실적들, 이런 연구 실적들을 자신의 단독 연구 실적으로 등록했단 말이죠. 예. 그랬더니 교원대 시스템은 교수만 들어가서 올리도록 돼 있다. 교수만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저자를 함께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이어지겠죠. 예. 아니, 본인이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거, 그건 본인밖에 할 수 없다. 그건 타당한 이야기인데, 정 교수니까. 그런데 그 논문과 관련해서 기록할 때 공저자를 함께 기록할 수 없는 시스템이냐, 교원대 시스템이. 그랬더니 교원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교수 본인만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일부러 단독 저자로 올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거듭 강조를 한 것인데요. 예. 세계일보가 확인해봤더니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제자 이모 씨의 석사 논문을 요약해서 한국교원대 교육과학연구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공동저자로 등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혼자밖에 이름을 올릴 수 없어서 단독 저자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지만 이거는 고의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인데 왜 나한테 거짓말했다. 혹은 남의 연구 실적을 가로챘다.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김명수 후보자의 주장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요, 제자 논문 성과를 가로채기 한 것은 당연히 비도덕적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공동 연구 성과를 단독 연구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만큼 사회 부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교수 본인만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네. 사실이 아니다. 네. 학생 못 올리는 규정이 없다. 네. 이걸 교원대 측이 확인해 줬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번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과거 토론회장에서 노동운동, 시민운동이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입니다. 노동, 시민 세력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지금 안전행정부가요, 경찰을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예. 안전행정부 장관은 당연히 경찰을 지휘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겠죠. 따라서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2009년 7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법질서 바로 세우기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의혹 한겨레 3면에 또 있습니다. 1991년 6월에 쓴 논문과 거의 유사한 논문을 같은 해 8월과 2년 뒤 93년에 잇따라 새 논문인 것처럼 발표해서 3중 자기 표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예. 이미 정종섭 후보자는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을 2006년에도 발표한 논문에 대부분 그대로 베껴 쓴 사실이 알려져서 자기 표절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자, 1991년 그 당시는 정종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는데요. 이름에 건국대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이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후보자 상습적이란 얘기죠. 게다가 또 학술지는 독창적인 연구 결과를 실어야 하는데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다른 학술지에 실었다면은 이것은 뭐 무리하게 활용한 것이고 아마도 임용이나 승진 때 뭐가 필요해서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런 그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해서 정종섭 후보자가 본인도 좀 민망했던지 한국일보에다가 논문 중복 게재를 옹호하는 칼럼을 실어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일보 7면에 나와 있는데 2009년 9월 14일자에서 정종섭 후보자는 빗나간 논문 중복 게재 논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실었는데요. 연구 성과는 가능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다. 학회지의 경우에도 여러 학회에서 중복 게재 기회를 주면 문제가 없다. 여러 학회지에 싣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표절은 남의 연구 성과를 자기 것으로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 파렴치한 표절이 아니다. 자기 표절 개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학교에서 정립한 논문 중복 게재, 자기 표절,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의견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소신 때문인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거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논문 중복 게재를 했던 것인지 정종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해놓고 논문 중복 게재를 옹호했다. 예. 좀 그래 보입니다. 예. 이런 아주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틀 전에 제가 이 조간 브리핑 시간에서 정종섭 씨가 1인 1표제 문제 있다. 자기 같은 사람한테 한 100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주인공 아닙니까? 이런 독특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안전행정부, 나라 살림을 책임진다. 놀랍습니다. 예. 논문을 한 100번쯤 여러 곳에 게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정도라면은 나의 주장은 한 100번 정도 중복 게재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도 뭐 그런 시각이라면 가능한 거죠. 예.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도 했었네요. 이 서울교대 총장 재임 시절에 학교 부설기관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한데 말이죠. 불법 수당을 받았다. 엄청난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일면에 실은 동아일보는 송광용 수석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공동취재팀이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교육부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송광용 수석 등 서울교대 그리고 평생교육원 관계자 17명은 송광용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부터 4년 동안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4,980만 원을 수당 형식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송광용 수석이 가장 많은 1,400만 원을 챙겼고 평생교육원장이 1,320만 원, 팀장 한 사람은 1,145만 원, 총무과장은 550만 원, 총무과장은 170만 원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평생교육원의 예산 일부를 방과 후 자격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형태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생교육원, 뭐 잘 아시죠? 지역 주민과 직장인에게 자기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서울교대 부설 사회교육원으로 출발한 기관인데 원장은 서울교대 보직교수가 맡고요. 총장이 임명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2012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명 전원에게 수당 전액에 대한 환수 명령을 내렸는데 아울러 이 송광용 수석을 포함해서 액수가 많은 5명에게는 경고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자 송광용 수석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이의 신청감이다 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초과 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보상적 경비로 지급받았다. 아니 그런데 불법적으로 받아갔다고? 날 뭘로 보고 하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요. 예. 기각됐습니다. 이걸로 분이 안 풀렸는지 이걸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지 송광용 수석은 교육부의 감사 처분을 위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광용 수석을 포함한 12명은 전액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예. 반납을 했다 치더라도 예. 예, 수령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해 문제가 있는 인물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교육문화수석이 갖다 앉힌다? 대체 청와대 검증팀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틀림없이 이것도 논란이 될 것이고 그 돈을 또 불법 수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 감정은 과연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을 안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검증팀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요. 경향신문 5면을 보니까 말이죠. 표절, 평판 등 기본조사도 안 한 청와대 검증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문창극 지명자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또 나옵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는 과거 강연과 칼럼에서 드러난 역사관 문제로 낙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지요. 문창극 후보자가 낙마한다면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에 의해서 총리 후보가 연거푸 탈락하는 상황이 됩니다. 문창극 지명자 30여 년을 언론인으로 일하면서 칼럼을 쓰고 강연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의 국가관, 역사관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을 텐데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고액 수임료 문제로 낙마를 한 터인지 재산, 병역에만 이렇게 검증을 했다는 거죠. 기본 자질 검증을 그야말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알아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오셨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다. 청와대 검증팀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같은 이런 이기 내각 핵심 인사들의 논문 표절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숱한 인사들이 논문 표절로 낙마했음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청와대가 인사 검증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교육자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문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과거 논문과 관련한 시비 혹시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논문 표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첫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허태열 전 의원. 이 사람 같은 경우 1999년 건국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말이죠. 연세대 교수 논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13페이지에 달하는 원고 가운데 6페이지가 완전히 똑같았다는 거죠. 이런 분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는데 다른 사람 논문 표절 그거 봐 뭐해? 이렇게 판단했다면은 이거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 위기의식은 청와대보다는 새누리당에서 좀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3년만 정치하면은 끝날 일입니다만은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계속 영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초선 김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문창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면은 여론이 악화되면서 730 재보선이 문창극 찬반 투표가 된다. 결국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참패하고 박근혜 정부에 레임덕이 올 것이다 라면서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함께 전당대회에 나선 김영우 의원도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관, 대외관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당대표에 또 출마한 서청원 의원은 사퇴의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예. 당과 국민을 위해서, 현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럴 때는 문창극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 라면서 자진 사퇴를 언급했고요. 당권 경쟁자인 김무성 의원도 문창극 후보의 적극적인 해명이 부족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물러선 느낌입니다. 이인재 의원은 애초부터 반대했던 입장이었고요. 그분 역시 당권 경쟁에 나선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 문창극을 성토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밑바닥 의원들의 정서라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돌아다녔던 중진 의원들이 보는 그 페이퍼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탈 가능성,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 의원만 수십 명이 이탈이 불가피하다. 6명만 이탈해도 이게 말하자면 문창극은 아웃인데 수십 명이 이탈한다? 그러면 이건 뭐 문창극 씨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인지 청와대도 아주 심대한 기류 변화를 표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씨, 우즈베키스탄 수도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임명 동의안과 인사청문 요구서는 귀국해서 제가할 예정이다가 아니라요. 제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가를 할지 말지. 네. 이걸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예. 이제 도착해서 제가 하겠다. 이런 예. 건데 제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거는 문창극을 총리로 기용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음식점에서 음식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계산대가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카드 결제를 할지 말지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 자기가 처리해 놓고 이 좀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낼지 말지 검토하겠다. 참나 이거 원 알아서 빨리 사퇴하라 이런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씨는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문창극은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거역할 수 없는 이런 대세가 돼버렸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냐?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바로 김기춘 의원입니다. 지금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각을 세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여권 내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김기춘 사퇴를 요구하는 당장 유력 주자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봤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 문창극 낙마와 함께 그 자리를 보존할 일이 또 없어 보인다는 그런 관측도 상당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김기춘 동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창극 지명자 낙마로 연타석 총리 지명자 사퇴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김기춘 실장을 더 이상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지명자의 인사청문 요청안과 임명 동의안 결재를 귀국 후로 장기간 연기한 것도 이건 뭐 문창극보다는 김기춘 실장의 거취에 대한 판단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 경향신문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사설은 이렇습니다. 인사참극의 책임자 김기춘 실장. 소개해드리죠.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는 큰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초래한다.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운용이 문제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지위 고하를 가릴 이유가 없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겸하고 있다. 김기춘 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2차례나 총리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에게 부실 검증의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실무적 검증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 몫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에 둔 인물이란 이유로 검증 신용만 냈거나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눈 감았다면 인사위원회가 재고시를 못한 것이다. 이런 인사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있는데 이거 참 아플 것 같아요. 이 말이. 집안 개조도 못하면서 국가 개조를 논하다니. 예. 근데 오늘 중앙일보 사설이 말이죠. 정말 아마 문창극 기용 이래 몇 번째 문창극 관련 사설인가 싶은데요. 오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창극 인사청문회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일보 주체로 열면 안 됩니까? 중앙일보가 예. JTBC가 중계방송하면서 말이죠. JTBC가 중계는 안 할 것 같고요. 예. 중앙일보 주체로 청문회 열어보면 뭐 할 얘기 다 하라고 하고요. 예. 인사청문 요청안과 임명동의안 결재가 있어야 하겠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은. 중앙일보 사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회 검증 이전에 국민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국민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역사관의 문제를 여론으로 재판할 순 없지 않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총리 부적격자라면 그건 그것대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18명 청문위원회 책임하에 판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라는 법이 정한 제도적 장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본인과 증인, 전문가의 다양한 주장을 듣고 국회가 직접 판단해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도 후보자를 스스로 지명해놓고 인사청문 요청서는 국회에 보내지 않는 모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확신 없이 여론과 정치적 계산에 떠밀려서 우왕좌왕하는 불안정한 정권처럼 보인다. 이 중앙일보의 그 기자들이 말이죠. 고참이든 밑에서 아직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든 이거는 나중에 자기가 또 이제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고위공직에 오를 때 자신의 과거, 기사, 또 칼럼이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해서 자신의 앞날을 우려한 탓에 이렇게 문창극을 쉴드 쳐주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예. 여간 중앙일보의 그야말로 꼴불견 쉴드에 이어서 이번엔 국민일보의 꼴불견 쉴드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최성규 목사 아니겠습니까? 조용기 목사의 그 아주 대표적인 제자 그룹에 속한 인물이고 인천에서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원래 순복음 인천교회인데 이름을 바꿨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임자를 지명했다. 문창극 후보자다. 그는 5대째 신앙 가문이고 장로며 어려서부터 주일 예배를 드려온 신앙인이다. 일평생 사회를 관찰하고 고발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언론인이다. 당연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의 자격과 인격을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시간짜리 신앙 강연을 끄집어내서 그 기회조차 막을 분위기다. 정치 논리가 신앙 논리를 지배하고 있다. 정치 논리가 신앙 논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죠. 예. 정치 논리가 신앙 논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주일 예배 때 예수 얘기만 하든가 왜 거기서 현대사를 언급하고 국제 정세를 언급합니까? 이 신앙의 장에서 정치 이야기를 끄집어낸 그 사람이니 당연히 그 정치 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증하는 것이 뭐가 달라요? 교회는 성이고 세상은 속이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깊게 드리워진 그런 칼럼입니다.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 최성규 목사의 글입니다. 문 후보자의 강연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 위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것을 정치 논리로 공격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계시는지. 한기총 회장 후보자로 나가면 아니 회장도 했어요. 아니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요. 예예예. 그러니까 총리가 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예. 한기총 후보 되면 될 것 같은데. 글쎄 말이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강연의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문창극 후보자는 정직과 성실과 열심으로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한다. 온 국민이 화합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자고 역설한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날을 앞당기자고 호소한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었나요? 역사의 시련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말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인물로 내정했다면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진중하게 지켜주면서 응원해주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늘 특별기고문입니다. 특별기고문. 예. 축구 대표팀 응원하기에도 벅찹니다. 예. 문창극 씨까지 응원하기엔. 문창극 씨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위공직자가 되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위공직자가 과연 적절한 인물이냐를 따지는 것은 당연한 그런 여론 수련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창극을 쉴드 치는 분들 중에는 함석헌 선생을 끌어들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퀘이커 교도로 알려져 있고요. 퀘이커 교도도 설명하면 긴데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함석헌 선생, 이분도 내내 어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현, 한겨레 종교 전문 기자가 오늘 쓴 칼럼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의 역사를 만드는 건 누군가라는 제목인데요. 우익들, 함석헌 선생도 문창극과 같은 역사관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맞다. 삶은 다르지만 그 부분만 따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이냐. 새 것은 옛 것의 폐해를 비판하기 마련이다.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조선을 갱신하려고 했던 개신교 선구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명동촌의 김야견과 조만식, 안창호, 이상재 등은 유교 4서 3경에 달통했으면서도 민족을 살릴 개벽 종교로 개신교를 택했다. 양반 노름을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면서 말이다. 방방곡곡에 학교와 병원, 신문이 생겨나고 비분관계의 연설회, 토론회가 일어나서 국민을 깨운 것도 그들 덕이다. 이들에게는 신앙과 민족이 둘이 아니었다. 신앙은 민족 동포를 갱생시켜서 패망에서 부활시킬 구원자였다. 민족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시킬 터전이었다. 그러나 3.1운동 정신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일합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글을 쓴 이완용이나 일제 귀족원 의원을 지낸 윤치호에게 자신은 반드시 영광을 누려야 할 선택자의 꽃, 동포는 이리에게도 바쳐도 좋을 희생양이었다. 윤치호가. 이승만은 이러한 친일파와 손을 잡고 새로운 구세주 미국을 등에 업고 남한을 개신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전쟁이 터진 순간까지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 가장 먼저 내빼놓고는 엉뚱한 데 화풀이하듯 한두 살 어린아이를 포함한 수만 명의 양민을 살해한 4.3 사건 등 방방곡곡에서 학살극을 벌였다. 이런 그에게서 승리주의 신앙관만 볼 수 있지 동포에는 느낄 수 없다. 함석헌을 비롯한 여러 민족 선각자들 중에 개신교인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고난은, 이것에는 동포애가 있지만은 이 윤치호, 이완용 그리고 이승만 이를 주종하는 문창극에게는 동포애 따위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조현 기자의 분석입니다. 한편 문창극 후보자가 조선민족이 게으르다라고 한 말은 비숑 여사의 책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죠. 오늘 한겨레 실론을 보니까 김희재 경인교대 교수의 반박 칼럼이 실렸습니다. 33면에 있는데 비숑이 한국이 게으르다라는 취지로 책을 쓰지 않았다. 비록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별로였다고 책 전반부에 잠깐 언급했지만 한국을 4차례 언급하고 1년가량 전국 방방곡곡을 답사하고는 한국인의 장점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상류층의 부정부패로 국민의 잠재력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한국의 땅에, 한국의 바다에, 한국의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 속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역설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숍도 남의 동포긴 하지만 동포애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동포애 없는 자들이 남의 말, 선각자들의 말,
이런 분들의 말을 몇 부분 들춰내서 발췌해서 완전히 다른 뜻으로 오독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도 또 하나의 역사 왜곡 아닐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곧 물러나는 총리에게 다음 총리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소 맥빠진 상황이 연출되고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게 우리 민족의 DA라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일본 총독 후보자를 지명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합니다. 이제 철회하시라고. 문창국 후보가 좋아하는 윤치호 가계도를 한번 보실까요?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고 하는데 윤치호 한 명의 친일파가 아니라 저렇게 많이 7명이 윤치호 가계 7명의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신의 뜻이다. 위안부에 대한 더 이상의 사과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표방해왔던 대일 외교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주목받는 질의의 주인공은 바로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 6.25가 하나님의 뜻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6.25 때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은 그럼 뭡니까? 이미 그가 말한 사관, 그가 해명한 것을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는 모르지만은 국무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 판단입니다. 등 정도 좀 보면 고려 때나 조선시대 때도 신하들이, 지금 국무위원들에 해당되는 신하들이 왕이 제대로 안 하면 돗자리 깔잖아요. 지금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관료들만큼도 패기가 없는 거예요. 잘못은 가서 돗자리 까세요. 법무장관이 좋아하면 돗자리 깔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한편 오마이TV 기자가 따라붙어서 문창극에게 반대 표결을 할 거냐고 묻는데 그 문 후보자가 사퇴 안 하고 청문회까지 가면은 반대표 던지실 건가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나. 본회의에서 우리가 자유투표를 하니까 지금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로는 본회의에서 제적 과반수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한편 인터뷰 직후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퇴청하는 이재호 의원을 바라보며 어서 오세요. 이재호 선배님. 소신대로 동참하세요. 예. 이재호 선배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이재호 의원, 문창극 사퇴하라는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한자리에 서서 뜻을 같이 하는데 새정치연합 의원들 반색하고 옳은 말씀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다. 이재호 선배님. 그리고 했던 농담. 이러다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되겠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으로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분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큐멘터리가 아닌 극영화 형태로 제작 중인 조정래 감독입니다. 조정래 감독이 만들고 있는 영화의 제목은 귀향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촬영차 중국 베이징에 가 있는 조정래 감독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영화 하시는 분들이야 조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뭐 청취자들 중에서는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 감독님 본인 소개하고 뭐 짧게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하게 라디오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진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위안부 피해자 소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영화를 연출하는 조종래라고 하고요. 과거에 국악 합창단을 다룬 영화 두레소리라는 영화로 데뷔를 한 그런 감독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베이징에 촬영차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쁘신 일정일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베이징에서는 어떤 장면을 촬영하시는 겁니까? 지금 촬영차 온 건 아니고요. 촬영은 10월 초에 이제 들어가서 아마 북경 촬영은 11월 정도에 있을 예정이어서 이제 로케이션 헌팅 때문에 지금 두 번째로 이제 북경에 와 있고요. 또 이번에 북경을 온 이유 중에 또 특별한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영화 기양이 계속해서 이제 그 국민들의 모금과 후원으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일본하고 이제 미국에 이어서 계속 그 중국 쪽에서도 계속 그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후원과 투자 때문에 누가 어떤 분이 연락을 해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중국에 와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10월, 11월경에 그 촬영하게 될 베이징 촬영분에 대한 현지 답사차, 그리고 그 중국에서도 이제 이 귀향 영화에 제작하는데 좀 후원을 하겠다. 그분들하고 좀 만나려고 가신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귀향이라는 제목의 영화, 어떤 영화고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춘 영화인지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지금 현재 나눔이 집에 계시는,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극영화 형태로 이야기를 짰는데요. 과거에 정말 우리 이제 할머니들 지금 사실 위안부 할머니 하니까 사실은 잘 모르시는 어린 친구들은 할머니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는 거의 잘 아시다시피 10대 소녀들이 과거에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소녀들의 모습하고 그리고 현실에서도 또 이를 간접 경험하게 되는 무녀에 대한 무녀 이의 이야기를 병치해서 과거의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치유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강일출 할머니께서 이제 당시에 15세에 이제 중국에 있는 목단강 위안소로 끌려가셨는데 그 위안소에서 겪었던 그 실제 일이 과거에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마지막에 소각 명령이라고 해서 그런 증거를 다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광복군에 의해서 이렇게 교전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할머니가 탈출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언론이 주목하는 거는 이제 위안부 그 피해 할머니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많은 조 감독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할머니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수십 년 전에 15 이 꽃다운 나이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 이거를 좀 부각시켜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를 기획하신 거군요. 그렇죠. 사실 그동안 많이 영화되거나 이렇게 됐을 법도 한데 저도 이번에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의외로 이런 영화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많이 좌절됐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감독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어떤 문제와 제가 사실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시도들이 좌절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본격적으로 촬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생각보다 이 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저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이제 TV 화면에서 매일 접하는 느낌, 신문지상에서 계속 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그 소녀들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지만, 영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 증거로 남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좀 생각보다 그 영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한테는 굉장히 끔찍했나 봐요, 그게. 그래서, 예.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도 엄청, 정말, 많이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영화 만들지 마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예,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이 영화 제작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이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감사하게도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말에 나왔는데요. 영화를 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제 어떤 대기업 자본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접촉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역시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걸 많이 절감을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지금 얼마 전에도 배충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정말 몇 분 안 남아 계시잖아요. 54분이 남아 계신데 더 이상 이 영화가 제작되는 게 늦춰질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무조건 이번 10월 달에는 촬영을 해서 내년 3월 달에는 무조건 완성을 하자 이런 목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화 현실상 이 영화가 이제 뭐 정말 웰메이드해서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분의 좀 그런 조언도 있었지만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조금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그런 예. 시놉시스까지만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내년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좀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많이 해외 언론에 좀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그런 확신으로 열심히 영화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당시 상황을 다룬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참 네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네. 캐스팅 작업도 완료가 됐습니까? 네, 지금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예. 지난주에 공개 오디션이 이제 다 끝났는데 세 군데서 공개 오디션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하고 오사카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요코하마에서도 했는데 예. 놀랍게도 한 일본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오디션을 봐주셨고 실제로 우리 영화에서 그분들이 출연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군으로 나옵니까? 네네, 일본군으로 나오고 그것도 지금 이제 아직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거의 한 90% 이상 캐스팅 확정되신 분은 순수한 또 일본 분이신데, 예. 그분이 또 가장 그 일본군의 악역을 또 자처를 하셔가지고 배역을 위해서 공개 오디션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제가 이제 북경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음 주에서 이제 다음 달 초에는 모든 캐스팅이 거의 한 90% 이상은 다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주연 배우 누가 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예. 다음 주가 사실은 최종 오디션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최리 씨라는 분은 그럼 캐스팅 네. 확정이 아직 된 상태는 아닌가요? 네, 최리 씨는 제가 예. 제일 먼저 확정한 저희 주연 배우인데요.
이제 이 영화 속에서 2명의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 위안부 소녀 역이고요. 그게 이제 정민 역이고, 현실에서 이런 아픔을 다 이렇게 치유해주고, 결국은 이제 과거에 그 고통받았던 분들, 우리 이제 할머니들, 우리 소녀들을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끌어주는 게 바로 문어 은경이라는 역인데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찾고 다녔던 그 인물이 얼마 전에 저의 눈에 나타나서, 그 친구는 체리라고 하는 이제 무용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귀국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외국에서도 후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들이 이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시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이라든가 주변 분들이 그걸 뭐 정말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기사를 내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약 한 600명의 지금 후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귀향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검색창에 영화 귀향 이렇게 치시면, 귀향이라고 치시면은 저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오셔서 이렇게 안에 리워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그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계속 이렇게 현지에서 그 한인협회라든가 아니면은 제일교포 사이에서도 지금 계속 모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그냥 이런 영화가 있었지라고 기억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영화 자막에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 이름이 다 올라가게 되나요? 네, 물론이죠. 저는 이 영화가 올라갔을 때 정말 우리가 10만 명이든 진짜 뭐 20만 명이든 그게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정말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영화를 그냥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정말 이 영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속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이 영화를 만들어주는 데는 사실은 정말, 보수 진보, 그 다음에, 어떤 누구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의 다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원칙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치권에서도 이 영화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이 귀향 제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이 영화 제작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음성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장관님은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지금 제작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귀향이라고요. 귀신 기자에다가 고향 향자를 써서 귀신들이 돌아온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한 40억 정도 규모로 영화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뭐냐면 위안부 그 장소 있잖아요. 이런 촬영 세트 이것이 베이징과 흑룡강성에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촬영 협조를 좀 받는다면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좀 더 원활하겠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런 일들은
외교부에서 적극 나서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언뜻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실은 이제 그 외교부 쪽에서 그 장관님이 또 그 말씀 해주시고 또 의원님께서 국회 지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연락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이 발언이 있은 얼마 후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 일 이후에는 사실상의 어떤 계속 이제 의원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문의를 하는데 외교부에서는 좀 정신이 없는 상황 계속 연출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북경에 와 있는 것도 지금 그냥 단신으로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와서 지금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원래 외교부가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신다면은 현지에서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국 돌아가면 다시 한번 또 요청을 좀 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그 의원님들이 일에 관심 가지시려고 했던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가장 지금 몸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돈키호테 같이 당신이 국회에서 이렇게 현안 질의하시는 그 내용을 좀 몇 가지를 좀 포기하고 돌발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제가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틀어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화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발언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위안부 피해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직후에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언제 너무 황망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또 마침 일본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에서도 언론에서 이제 계속 특집이 되고, 굉장히 이제 교포사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들 하시고, 굉장히 황망해하고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서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 영화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나눔의 집에 봉사활동을 해서 거기서 계속 할머니들을 오면서 지금 이 영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 지금 김복동 할머니도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진짜 너무 황당하달까, 너무 참담하달까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역사적인 현실이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실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들께는 알려드려야 될지 좀 진짜 곧 만나게 될 텐데 그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국내 개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그게 그냥 기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영화 제작 잘 하셔서 많은 관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영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실화를 영화로 지금 제작 중인 조정래 감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유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좀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여당 측 위원들이 오는 23일부터 기관 보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야당 측이 이거 폭거 만행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체 국조특위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국조특위 위원입니다. 김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이 갈지자 행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여당이 갈지자 행보인 것이죠. 예. 야당까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위 전체로 네. 싸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옳지 않은 지적 같습니다. 예. 네. 그 새누리당이 어제 세월호 기관 보고는 23일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니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심재철 위원장의 일방적인 선포였고요. 예. 23일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데 그 부처를 국방부, 안행부, 교육부 세 군데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국방부, 안행부, 교육부는 3일에 나누어서 보고를 받을 대상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행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유관부서랑 묶어서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되고요. 예. 교육부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경기도 교육청이나 안산시,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련 관련 부처가 이렇게 함께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국방부 하루, 안행부 하루, 교육부 하루 이렇게 된다고 예상을 하면 전체 일정 중에 저희가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한 13일 정도 그 기관 보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관련 부처가 한 30개 정도가 돼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3일 동안 이 세 군데 부처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는 얘기는 주먹구구식이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관 보고를 받아서 면피성 그 보고를 받고 끝내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없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서 기관 보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예. 위원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 이분이 민간인 사찰 특위 때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문제가 많이 됐던 그 위원장이었는데 예. 또다시 국조특위 세월호를 맡아서 파행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발상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심재철 위원장이 말한 대로 하면 4일 남았는데 그 강행한다고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특위에 참여 안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하실 그래서 계획입니까? 어저께 그 심재철 위원장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 야당이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심재철 위원장이 한 7시경 저녁 여야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해라 라는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은 일단은 이제 철회한 거고요. 예. 여야 간사 협의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내일 사이에 하면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기관보고 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여야 간의 쟁점처럼 보여지는데, 예, 새누리당이 이 주장한 대로, 이게 좀 무엇이 문제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네네. 재보선 의식해서 야당이 좀 늦추자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관보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라고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다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NSC 지하 벙커 같은 데 가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작동되는지 현장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예비조사단이 일부분이 이제 처리가 됐는데요. 예비조사에서 그런 전 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본조사를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기관 보고를 받아야지, 예를 들어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예. 또는 전 김장수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이 20일까지 사건 발생 당일날부터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2일 아무 얘기 없다가 23일부터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왜 애시당초 컨트롤 기능을 하다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안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몇 차례 열렸는지, 아니면 안보실장과 비서실장과 전 국정원장 간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한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해경청장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선실을 구석구석 뒤져서 구조해내라, 또는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 또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라, 이런 지시가 나온 거 아닙니까? 4월 16일 날. 그럼 구체적으로 왜 이런 지시가 나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가 확보를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관련 자료는 단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럼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기관 보고라 하면 기관의 장이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할 경우엔 국회법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긴장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건데, 마치 상임위에서 그냥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기관 보고를 받을 때만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월드컵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보면 어저께 월드컵 경기가 있고 나서 오늘 언론 보도에 도화각 언론에 사실상 세월호는 완전 뒷전으로 밀렸고요. 어저께 대정부 질문한 내용 역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김의원 의원께서 어제 대정부 질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예. 근데 나온 얘기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개조 대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병헌을 왜 못 잡았느냐라는 정도의 단신 뉴스 정도로 다뤄지고 있는 거지 심층적인 분석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월드컵 기간 중에 세월호에 대한 기관 보고를 하겠다고 한 여당의 의도, 즉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 사항에서 밀리기를 바라는 여당의 의도가 그대로 투영이 된 거니까 그거 역시도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야당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매 시기마다 다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보궐선거 앞두고 기간 보고를 안 받겠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 중에 하겠다, 그거는 준비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간 보고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여당의 저의, 즉 정부 여당의 책임을 지우고 책임져야 되는 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위한 충격 상쇄 아이템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국정조사 특위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유족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게 이제 유가족들의 생각일 것 같은데, 어제 심재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정을 되돌린 것도 결국 야당을 좀 고려한 측면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은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유족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6월 5일날 저희가 여야가 같이 이제 국조특위위원들이 진도 체육관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 생존자 가족들하고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때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는 6월까지는 구조의 만전을 기하게 도와달라,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은 현장에서 떠나지 말고 진도에 남아서 구조 문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였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기관 보고를 일정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진도에 다시 내려가서 그 실종자 수색이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수부나 해경의 입장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 가족들의 요청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예. 그 얘기를 지난 10일 날 저희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저희가 전체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심재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23일부터 기관 보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재철 위원장의 개인적 생각이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요. 예. 가족들이 어저께 호소문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호소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그것이 심재철 위원장의 고집을 꺾는 한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유족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족들이 어제 여야 위원 1명씩 그리고 진도, 상주 예비조사 단계부터 희생자, 실종자 가족 참여, 또 가족의사 반영 협의체 구성 등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상황실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저희 당에는 부자연 의원, 새누리당에는 김명현 의원이 현장에 가 계시고, 예. 저희 당에는 그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그 도당 위원장 쪽에서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진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록 의원실에서 늘 이제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작동이 돼야지만 여당의 그 일방적인 진행이나 또 가족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수렴이 돼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것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되는 이유는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여당에서 반대하기보다는 예.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가족들 안에서 다양한 이제 그 이해와 요구가 있어서 예. 그것을 수렴해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게 있어서 예. 일단 중요한 거는 여야가 동의를 했고 가족들이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그 인원을 정하고 요구하면 저는 뭐 그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수용돼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상조사 이걸 텐데 좀 신속한 걸 원합니까? 아니면 좀 속도가 늦더라도 단계를 밟아서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은 가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이제 91 플러스 알파의 기간 동안 세월호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국민과의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사건이 원인이 뭐고 진상의 실질적인 접근, 그다음에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제 이건데 졸속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전제가 돼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족들을 만나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예비 조사와 가족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말까지는 구조에 전념을 해달라.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장마가 오고 그러면은 또 장마 태풍 이것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관계 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서 지금 6월 말까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물려 본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가족들의 입장이고 저희들의 입장이고 아마 국민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4월 16일부터 그 세월호 사건을 쭉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말 납득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왜 10시에 해경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렇다면 9시 반경에 대통령한테 보고될 때 어떤 내용으로 보고가 됐는지, 그 다음에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어떻게 작동이 돼서 진행이 됐는지, 해군은 왜 투입이 안 됐는지, 그 다음에 해경의 통제하에 갔던 119 소방 헬기가 왜 팽목항에서 멈추어서 그 통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 다음에 배가 침몰을 했는데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방송 장비는 그대로 고스란히 되고 있는데 방송 장비가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배도 출항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출항한 게 세월호인데 2시간 반이나 지연된 세월호가 어찌하여 그날 단 한 대밖에 출항 안 되는 그것이 왜 해필이면은 세월호인지 모든 게 다 궁금한데요. 예. 그거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하나도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제주 VTS에서 교신한 그 녹취록이 그것이 그냥 그 메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녹음된 것도 아니고요. 그럼 녹취록을 내놔야 되잖아요. 안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도 지금 미비한 상태고요. 네. 어쨌든 뭐 유족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국조특위, 특별히 또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근 일주일째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왔고요. 뭐 청문회를 그래도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대부분의 정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고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에, 해외 순방 귀국 후에 재가를 할지 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심을 하고 부디 귀국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